스포일러 많습니다. 욕설 간혹 있습니다. 청취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콘텐츠 대홍수 시대, 요즘 뭐 보시나요? 전 이거 봅니다.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33번째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 난봄 진행자 롤린스입니다. 에피소드가 33편째 쌓이는 만큼 새롭게 찾아주시는 청취자분들도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예전 에피소드부터 차근차근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댓글 등을 통해 이런저런 감상평들을 남겨주시는데 내용은 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똑같은 요구사항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상류사회 후일담 대체 언제 들려줄 거요? 하마사키 마오와 함께한 촬영장 분위기가 그래서 왜 역대급이었다는 건데 얘기하란 말이야 와 같은 요구사항인데, 아니 그렇게 궁금하셨으면 진즉 핸섬 가이즈 에피소드에 좋아요 10개 댓글 10개 달아주시지.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보다도 더욱 영세했을 시절 얘기니까 새롭게 유입된 청취자분들께서 들으시면 되게 어이가 없으실 것 같고요. 언제 후일담을 들려드릴 것인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도 무언가를 기념하면서 보답의 의미로 들려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팟빵 대중문화 부분 실시간 1위를 달성하거나 유튜브 구독자 1만 명을 돌파하는 그날 바로 상류사회 에피소드 녹음하면서 후일담을 풀겠습니다. 물론 그 조건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제가 가장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겠죠. 제 노력하기에 다 달려있는 거니까 간간히 응원의 메시지, 격려 메시지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에피소드 무도실무관 편에서 추석 극장가 승자를 말씀드렸잖아요. 극장가 승자는 베테랑2라면 방구석 영화관 승자는 무도실무관인 것 같다. 그러니까 안방극장에서는 무도실무관이 우위를 점했을 것 같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제가 틀렸던 것 같습니다. 추석 기간 방구석 영화관 승자는 바로 넷플릭스 예능이죠. 흑백 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인 것 같습니다. 난리예요, 난리. 난리의 척도가 뭐냐? 방송사들 유튜브 채널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백종원 대표야 뭐 오랜 기간 방송을 해오셨으니까 새로울 게 딱히 없지만 흑백 요리사가 낳은 스타, 심사위원 안성재 셰프를 비롯해 이런저런 참가자들이 지금 엄청난 조명을 받고 있잖아요. 방송사들이 저마다 자기네들 방송에 안성재 셰프나 참가자들이 출연한 영상이 없나 찾기 바쁩니다. 찾았다 하면 바로 자사 유튜브 채널에 공개를 합니다. 예전에 유튜브 컨텐츠 가짜 사나이가 대박 쳤을 때 온갖 방송사 유튜브 채널이 이근대위 출연 영상으로 도배가 됐었어요. 도배할 만한 게 조회수도 상당히 높습니다. 흑백 요리사도 마찬가지로 방송사들의 과거 발굴 영상부터 출연자들의 흑백 요리사 같이 보기 리뷰 영상들이 자기 채널에 올렸던 다른 영상들보다 배가 넘는 조회수를 현재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화제성이 크다는 뜻이겠죠. 저는 아직 안 봤습니다. 다 공개되면 보려고요. 전체가 12부작인데 추석 기간 동안에는 4화까지만 공개됐습니다. 매주 조금씩 공개가 돼서 10월 8일에 전체 회차가 최종 공개된다고 합니다. 그때 한번 팟캐스트 에피소드로 다뤄볼까 하는데 아직 제가 유튜버? 팟캐스터로서는 멀었구나를 느끼는 게, 아니 고작 4화밖에 안 나왔는데 유튜브고 인스타그램이고 블로그고 브런치고 벌써부터 막 별점을 남기고 후기를 남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다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게 맞나? 싶은데 12부작 중에 10화까지 나왔으면 그래 거의 다 나왔으니까 라고 이해라도 하겠는데 절반도 채 안 나왔는데 이거 참 저도 앞으로 호들갑 좀 떨어봐야겠습니다. 그럼 어디 한번 호들갑 떨어볼까요?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 난봄 33번째 에피소드, 황정민 배우 인생 최초 속편, 9년 만에 돌아온 서도철과 동료들의 이야기를 담은 베테랑2 지금 시작합니다.
언급드렸듯이 베테랑2는 2015년 개봉해 1300만 관객을 불러 모은 베테랑의 9년 만의 속편입니다. 전작의 연출과 각본을 맡았던 류승환 감독이 이번에도 연출과 각본을 맡았는데 차이점이라면 1편에서는 각본가로 류승환 혼자 기재되어 있다면 2편에는 이원재 작가와 함께 공동집필 하셨네요. 요즘 할리우드 보면 20년, 30년 만에 속편도 흔한 일이라 비틀주스 보세요. 36년 만에 역전의 용사들 모두 모여서 비틀주스 속편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편 나오는데 9년밖에 안 걸렸네 라고 귀엽게 볼 수도 있겠지만 류승환 감독이 베테랑 1편 무대 인사 다닐 때 베테랑 2 만들겠습니다 라고 외칠 때만 해도 저는 5년 안에는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속편 만드는데 9년씩이나 걸리게 되었느냐. 이에 대해 류승환 감독이 인터뷰 자리에 앉자마자 인사 막 기자들과 나눴는데 어차피 나올 질문이니까 라고 하면서 바로 그 이유를 어느 기자 표현에 따르면 A4 용지 2장 넘는 분량으로 말씀을 하신다고 하네요. 한번 그 이유를 들어보자면 그 전에 베테랑 1편은 어떻게 기획되어서 만들어졌느냐. 황정민 배우 인터뷰에 따르면은 황정민 배우가 한창 신세계를 찍고 있었고 류승환 감독은 베를린을 찍고 있었는데 우연히 인천에서 만났대요. 류승환 감독의 얼굴이 너무 야위었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끼리 정말 그냥 친하니까 재밌게 할 수 있는 영화 한 편 만들어 봅시다.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영화 아이디어 없나? 라고 이야기를 나눈 끝에 황정민 배우 표현에 따르면 낄낄대며 만든 영화가 바로 베테랑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더해 류승환 감독은 당시에 이런저런 사회 문제를 보면서 열받아 미치겠으니까 영화에서라도 정의를 구현하고 싶다고 해서 베테랑을 만든 거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만든 영화를 무려 1341만 명이 봤는데 이는 역대 한국 영화 흥행순위 5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속편을 만들자는 얘기는 1편을 찍는 과정에서부터 있었대요. 워낙 호흡이 좋고 분위기가 좋아서 무언의 약속 같은 게 돼 있었다고 류승환 감독이 밝혔습니다. 1편 촬영 끝날 때 의상팀에 서도철 옷을 복원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영화 찍으면서 처음으로 의상팀에게 그런 부탁을 해보셨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9년이나 걸릴 줄은 본인도 예상을 못했대요. 그 사이에 이런저런 사이다물이 많이 나왔고 자기도 그런 사이다물을 보면서 즐겼지만 이런 사이다물로 베테랑2를 기획하는 게 맞나? 라고 하면서 돌아보게 됐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9년 동안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셨대요. 소위 내가 생각한 정의가 옳은 정의인가와 같은. 그 중에서 류승환 감독이 좀 본인에게 큰 울림? 큰 고민거리를 안겨다 준 일들이 뭐냐면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본인이 되게 분노해가지고 막 그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비난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비난했던 사람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였고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인 것 같은 이렇게 뒤바뀌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사실이 밝혀져도 내가 분노한 게 맞다. 나의 분노는 정당했다 라면서 스스로 방어하는 모습에 내 자신이 무서워지더라. 거리를 두고 스스로를 돌이켜봤을 때 섬뜩하더라. 우리가 믿었던 정의에 대한 실체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정의라는 것을 믿어버리면 그리고 그렇게 정의가 구현돼 버리면 만사 오케이냐. 어쩌면 1편이 가려운 데를 확 긁어주니까 쉬운 방식인데 속 안 좋다고 콜라 사이다 계속 마시면 속 버린다. 대중이 어떠한 속편을 기대하는지 잘 알지만 영화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스스로 뭔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혼란에 빠져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가는 게 힘들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9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 그렇게 새롭게 베테랑2의 방향을 정하고 황정민 배우에게 들려줬을 때 아니 뭐 이렇게 힘든 길을 가려고 하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류승환 감독의 인터뷰를 읽으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대목이 만약 감독님이 설명한 그 같은 심경 변화가 없었다면 이 편은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었던 건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류승환 감독의 대답이었습니다. 류승환 감독의 대답이 아마도 그런 심경 변화가 없었다면 더 큰 흥행을 노렸을 거다. 흥행을 위한 방법만 찾다가 시간을 더 까먹어서 9년보다 더 오래 걸렸을 것 같다. 그렇게 보면 결국 이 편이 안 나왔을 것 같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베테랑2는 베테랑을 만든 그 당시 류승환에 대한 지금의 류승환의 대응이
이 편에는 반성의 태도가 분명히 있다라고 밝혔는데 이렇게 탄생한 베테랑2에는 분명 반성의 태도가 있습니다. 결국 영화를 보고 나니까 반성을 어떻게 볼 것이냐, 반성의 깊이와 방식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 호불호가 갈린 것 같습니다. 영어 제목도 그래서 베테랑2가 아니라 I, the executioner, 나, 집행자인 것도 보고 나니 이해가 되고요. 영화 내용에 대해서는 차차 다뤄보고요. 3편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명확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스크립트도 있고 배우들에게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형태는 1편, 2편과 완전히 다를 수는 있지만 어찌됐건 2편 흥행만 잘만 된다면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9년은 안 걸릴 거다. 왜냐면 그때가 되면 황정민 선배가 환갑이기 때문에 라고 밝히셨는데 2가 잘 돼야 3도 있다라는 답변에 순간 박훈정 감독님이 떠올랐어요. 여러분들이 신세계를 흥행시켜 주셔야 2를 볼 수 있고 마녀를 흥행시켜 주셔야 2를 볼 수 있고 류승환 감독님께서 이상한 화법을 배우셨네 했는데 왜 바로 3 제작에 곧장 착수하지 않으셨을까? 사실 베테랑 2, 3를 연달아 찍을 수 있는 연출 및 제작 능력을 입증해왔고 성적까지 거둬온 감독이잖아요. 근데 아마도 또 여기서 언급되는 최동원 감독 외계인 시리즈의 흥행 실패가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외계인 1부가 2022년에 개봉해서 망했죠. 그리고 베테랑 2의 촬영 일정이 2022년 12월이었다고 하니까 그 전부터 기획해서 투자받고 논의는 했겠지만 CJ 입장에서 외계인과 베테랑 2 프로젝트를 연이어 동시 촬영으로 가져가면 2, 3, 여기는 1, 2 이렇게 가져가면 리스크가 크니까 외계인을 보고 앞으로의 일을 결정하려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렇게 됐네요. 이 같은 베테랑2의 출연 배우로는 퍼스널 컬러가 술이었던 연예계 대표 술톤 배우였지만 금주 6개월 만에 얼굴이 하얘지고 있다는 황정민 배우, 드라마 엄마 친구 아들의 파트너 정소민 배우와 실제로 뭔가 있는 듯 없는 듯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정혜인 배우.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엄마 친구 아들에서 설정상 소꿉친구이다 보니 정소민 배우와 친해지지 않으면 불편한 모습이 나올 것 같아서 다 같이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좀 많이 편해진 것도 사실이고 소꿉친구의 바이브가 나오게는 됐는데 다들 그냥 드라마를 좋게 봐주셔가지고 이런 열애설도 나오는 것 같다라고 대답을 하시던데 제가 드라마 제작사에서 일하시는 분에게 예전에 들은 건데 실제로 멜로나 로코 장르에서 배우들의 케미가 워낙 중요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저 두 배우들이 서로에게 푹 빠진 것과 같은 착각을 시청자들에게 안겨다 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작진들이 촬영 전에 사전 작업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촬영 들어가기 전부터 밥자리, 커피자리, 술자리, 온갖 자리 만들어가지고 배우들끼리 일단 친해지게 만든대요. 종종 일부러라도 둘만의 시간을 좀 마련해 준답니다. 그래서 둘이 좀 대화도 좀 나누고 이런 시간을 만든다는데 그러다가 눈 맞는 경우가 진짜 많대요. 생각해보세요. 수십 명에 다다르는 제작진들이 전부 다 소개팅 주선자예요. 그러면 눈 안 맞기가 힘들죠. 그렇게 해서 이제 눈이 맞는다. 그러면 또 알리바이 제공자로 나서준다고 합니다. 눈 맞았는데 이제 둘만의 좀 꽁냥꽁냥 데이트를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유명 배우일수록 다들 알아보니까 그래서 제작진이고 코디고 다 껴가지고 우르르 다 같이 몰려다닌다고 합니다. 다 같이 몰려다니기는 하는데 알아서 빠질 때는 빠져주고 둘이서만 또 시간 보낼 수 있게 해준다고 합디다. 그래서 만약에 모 연예인이 열애설이 불거졌는데 매니저도 동행했었다, 코디도 있었다, 제작진과의 회식이었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한다? 그럼 아직 의심은 거두지 마셔라. 정혜인 배우도 혹시 이 외에 반가운 얼굴들이 대거 출연을 하는데요. 오달수, 장윤주, 오대환, 김시후, 정만식, 신승환 배우 등이 출연을 하고 베테랑2에 새롭게 합류한 배우들로는 권혜효, 안보현 배우 등이 나옵니다. 안보현 배우는 이제 개봉을 앞둔 베테랑2와 같은 제작사 외유내강이 만든 악마가 이사왔다의 주인공을 맡았다고 해요. 악마가 이사왔다는 엑시트를 연출했던 이상근 감독의 신작인데 소녀시대 유나 배우와 공동 주연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안보현 배우를 눈여겨본 외유내강 제작진이 액션하면 잘할 텐데 라는 생각이 있어서
베테랑 2에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이 외에 카메오로 밀수에서 해녀 역할로 나왔던 박준면, 김재화, 박경혜 배우들이 나오고 또 현봉식 배우도 카메오적인 성격으로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많은 배우분들이 나오시는 거 참 좋긴 한데 오히려 안 나온 배우분들이 있어서 좀 서글프더라고요. 특히나 류승환 감독의 페르소나 두 분이 안 나오셨어요. 류승환의 페르소나는 황정민 아니야? 싶으실 텐데 제게 있어서 류승환의 페르소나는 천호진 그리고 특히 안길강 배우인데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최신작 오펜하이머에도 그의 페르소나 마이클 케인 옹께서 아무래도 건강상의 이유로 연로하시니까 안 나오셔가지고 제가 참 슬퍼했었거든요. 차기작에서는 천호진, 안길강 그리고 마이클 케인 옹께서 각각 류승환 감독 영화 그리고 놀란 감독 영화에 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마이클 케인 옹께서는 만수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럼 줄거리 요약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 사기단을 일망타진했던 1편의 오프닝과 같이 2편도 황정민 배우가 맡은 서도철과 그의 동료 형사들이 범죄 일당을 일망타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영화는 시작합니다. 이번에 등장하는 범죄 일당은 누구냐? 1편에 언급됐었던 주부도박단 사건 있죠? 시간은 실제 두 작품 간 개봉 간극만큼 지났지만 주부도박단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들을 일망타진하면서 영화는 시작하는데 여기 등장하는 주부들 중에 밀수의 히로인들이 잠깐 스쳐 지나가듯 등장하고요. 참고로 이 장면 촬영할 때 염정아 배우도 왔었대요. 그래서 카메오 출연을 하려고 했었는데 또 조인성 배우도 돈 세는 직원 역할로 카메오를 하려고 했었는데 앞에서 이런 대스타들이 출연을 해버리면 좀 위험하겠다 싶어가지고 뺐다고 합니다. 이 도박장을 운영하는 사장이 현봉식 배우고요. 주부도박단에 잠입한 장윤주 배우가 맡은 미스봉을 보면서 우리 어디서 본 적 없어요? 하는데 영화 새 자매를 떠오르게 만드는 대사죠. 거기서는 장윤주 배우가 일방적으로 현봉식 배우를 패는데 여기서는 사이좋게 장군 멍군 하면서 인사를 나눕니다. 그렇게 현봉식 일당을 일망타진하면서 오프닝 장면이 끝이 납니다. 그 후에 1편에서 서도철 형사와 합을 맞췄던 기자 신승환 배우가 맡았던 박 기자가 2편에서는 이제 뇌물을 받아먹고 잘렸어요, 회사에서. 그 뒤로 정의부장TV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말이 정의부장이지 사이버레카예요. 예. 그의 주된 소재거리가 뭐냐? 바로 해치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불의한 자를 처벌하는 신화적인 동물인데 서울시 마스코트이기도 하죠. 이 해치가 뭐냐 그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이 이런저런 이유로 감형받아서 출소하거나 집행유예 받거나 무혐의 처분을 받곤 하잖아요. 이 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피해자나 유족들 혹은 관계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요. 법이 풀어주지 못한 그들의 원한, 내가 풀어주겠다 해서 피해자들이 사망한 방식 그대로 가해자 혹은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을 죽이는 사람이 바로 해치입니다. 사적 제재를 가하는 인물이죠. 그것도 살인이란 방식으로요. 해치가 스스로 나는 해치요 한 건 아니고 정의부장이 붙인 이름이에요. 정의부장한테 가해자 혹은 가해 지목자가 죽기 직전에 벌벌벌벌 떠는 영상을 보내주곤 합니다. 해치가. 가장 최근 영상이 대학원생을 성폭행하고 자살로 몰고 간 대학 교수를 같은 방식으로 살해하는 내용인데 벌벌 떨고 있는 대학 교수 앞에서 해치가 영화 시작 5분 만에 그 정체를 공개합니다. 해치가 누구냐? 누구나 다 예상하셨듯이 바로 정혜인 배우가 맡은 박선우라는 인물이 해치입니다. 서도철 형사와 동료들은 피해자들이 사망한 방식 그대로 죽이는 해치의 특성을 토대로 최근 벌어진 살인사건이 모두 해치의 소행이라 판단, 연쇄살인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새로 부임한 권혜요 배우가 맡은 강력범죄 수사대장은 최첨단 수사기법이 이렇게 발달한 세상에 해치 저 특성 하나 가지고 저 사람들을 죽인 사람을 해치라고 특정할 수 있어? 모방범죄일 수도 있지 않냐?
제대로 수사 좀 해! 라면서 서도철 형사팀의 보고를 1차적으로 묵살을 하는데 해치는 더욱더 유명해지고 인기까지 끌게 되고 뭐 응원합니다. 경찰들도 못하는 일 대신 해주세요. 뭐 이런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경찰 윗선마저도 해치 잡아라 하면서 이제 난리를 치게 되고 권혜요도 이제 해치에 대해서 뭐 좀 알아와 이렇게 되는 거죠. 때마침 정만식 배우가 1편에서 맡았던 전서구 기억하시나요? 왜 유해진 앞에서 양꼬치 같은 거 구우면서 여기 배고프고 성실한데 일 없는 애들 많아요 했던 현장 소장 그 전서구가 출소합니다. 1편 때 그 일로? 그건 아니고 천호진 배우가 왜 1편에서 우리 막내 누가 칼침 놨어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 떠올려보시면 전서구가 칼침을 놓은 건 아니거든요. 외국인이 놨지? 그래서 금방 풀려났어요. 그럼 조태호는? 조태호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고 합니다. 씁쓸하지만 이게 현실이죠. 네. 그 전서구가 주차 시비로 임산부를 밀쳐서 산모와 아이 모두를 사망하게 만드는 일을 벌였는데 만취 상태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돼서 고작 3년형을 선고받아요. 사망한 산모의 남편이 민사소송을 걸었지만 제대로 된 처벌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소송비로 인한 빚만 떠안게 됐고요. 이 때문에 남아있는 어린 딸과 함께 세상을 떠납니다. 이런 전서구가 출소한다고 하니까 저번에 다뤘던 무도실무관 속 강기중 출소 풍경, 똑같은 풍경이 벌어집니다. 이러니 경찰 입장에서는 전서구를 보호 아닌 보호해야 하잖아요? 이 일을 서도철 팀이 궁시렁궁시렁 대면서 아니 내가 잡아놓은 놈을 내가 왜 보호해줘야 돼? 하면서 맡게 되고요. 전서구 집 근처는 이제 난리가 나죠. 네, 유튜버들 오고 주변 주민들도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난리고 그러다가 이제 한 사이버 레카가 내가 전서구 뱉다고 빵 들어가겠습니다 하면서 칼을 꺼내들며 전서구에게 덤벼드는데 한순경이 그 사이버 레카를 후드르뚝 딱 해버립니다. 칼이 들어오는데도 쫄지 않고 바로 순식간에 제압해버려요. 그렇게 좀 시간을 벌어줘가지고 또 공간을 열어줘서 서도철 팀은 전서구를 집까지 들여보낼 수 있게 됩니다. 이를 눈여겨본 서도철 형사가 이순경을 팀 회식 자리에 초대하는데 이순경이 바로 정혜인 배우가 맡은 박선우 순경입니다. 그렇습니다. 정혜인이 곧 박선우고 박선우는 경찰이고 경찰 박선우가 곧 해치인 거죠. 박선우는 이미 만취 상태로 칼 들고 행인에게 행패 부렸던 남성을 제압했던 영상으로 유명세를 떨쳤던 순경이에요. 서도철이 조태호 잡는 모습 보며 경찰 되기로 결심했다며 서도철의 마음을 박선우가 사게 되고요. 서도철 또한 아까 그 유튜버가 전서구 찌르게 놔두지 그랬냐. 그럼 전서구 그 새끼도 좀 참교육하고 좋았을 텐데. 전서구 그 야발놈 같은 새끼들은 그냥 확 막 이러면서 해치 박선우도 서도철을 보며 동질감, 비스무리한 걸 느끼는 듯 하던 찰나 서도철 아들 기억하시나요? 1편에서 왜 서도철이 치킨 들고 퇴근하잖아요, 집에. 그때 자고 있던 아들을 안아들면서 깽 까무는 건 참아도 쥐어 터져서 병원비 내는 건 못 참는다 라는 가훈을 들려줬던 그 아들이 고등학생이 이제 됐는데 부모님이랑은 말도 잘 안 섞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사는 애가 됐어요. 사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게 학교에서 폭력 사건에 연루가 됐거든요. 그런 아들이 자살 소동을 벌인다는 얘기에 집으로 후다닥 달려갑니다. 다행히 아들은 방에서 에어팟 끼고 누워 있었을 뿐 아무 일도 없었어요. 이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절망하는 서도철과 그의 아내를 박선우는 의미심장한 눈길로 쳐다봅니다. 다음날 학폭 문제로 징계위원회 같은 게 열려가지고 이제 서도철이 아내와 함께 아들의 고등학교로 가는데 알고 보니 아들이 피해자인 상황이에요. 근데 가해자 쪽 부모는 우리 애가 뭘 잘못했다 그러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항변을 하고요. 상황이 여의치 않게 막 돌아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데 해치가 전서구를 다음 타겟으로 예고했다라는 소식에 그를 안전가옥으로 이동시켜라 라는 명령이 서도철에게 하달됩니다. 동료들은 다 이런저런 일로 자리를 좀 비운 상태라 어쩔 수 없이 저번에 걔 있잖아. 그 UFC 하는 애, 걔 박선우 임시로 팀에 투입을 하자 해서 전서구를 안전가옥으로 이동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무도실무관하고는 다릅니다. 며칠이 지나도 전서구 집 앞은 사람들로 바글바글해요. 그러다 보니까 카케무샤 작전을 쓰기로 합니다. 전서구 이동한다로 이목을 끈 다음에 힝 속았지. 전서구는 두 번째 차에 타지롱으로 사람들을 속이죠. 그렇게 두 번째 차에 서도철과 전서구가 타는데 전서구가 아니에요.
오달수 배우가 맡은 오팀장입니다. 그럼 첫 번째 차도 전서구가 아니고 두 번째 차도 전서구가 아니면 진짜 전서구는 어디 있는 거야? 첫 번째 차로 죽치고 있던 유튜버들 절반 보내고 두 번째 차로 남은 절반의 시선마저 다 돌린 후에 텅 빈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서구는 박선우, 해치가 운전하는 차에 탑승하게 되는 데에 과연 전서구는 안전가옥에 다다르지 못하고 차에서 생을 마감하게 될까요? 박선우는 왜 서도철의 집에서 그의 가족을 의미심장하게 바라봤을까요? 미스봉은 왕형사와 결혼했을까요? 추석도 지난 지금 베테랑2는 1000만 관객을 극장에 불러 모을 수 있을까요? 지금 극장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베테랑2를 보고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과 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았던 점, 1편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지 않습니까? 1편의 흥행 공식을 답습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한 그 용기가 참 저는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범죄도시 시리즈를 보면서 제가 늘 아쉬워했던 부분이 빌런의 무력에만 너무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제작 발표회나 홍보 자료 같은 거 보면 맨날 이번에는 장첸보다 세다, 강해상보다 세다, 장첸과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이런 식의 질문들과 답변들로 점철돼 있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흥미가 좀 많이 반감됐거든요. 마석도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빌런 후드러 패는 맛으로 보는 영화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맛이 어마무시한 흥행 성공을 가져다준 원동력이라는 것도 잘 알고요. 그런데 시리즈가 진행될수록 좀 시큰둥해져요. 그래서 언제 참교육하는데 라는 생각만 들 뿐이지 긴장감 같은 게 안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쯤은 화이트 칼라 악당이 나오기를 바랬어요. 무도실무관의 다크웹 운영자 같은 놈이나 시민더키에서 이무생 배우가 맡았던 보이스피싱 총책 같은 액션은 그냥 중간 보스 성격의 보디가드들이랑 하고 마지막에 화이트 칼라 악당이 돈으로 회유하려 들거나 말 같지도 않은 말 하면서 일장연설하려고 할 때 마석도가 뭐라는 거야 하면서 가볍게 퉁 치니까 날아가는 그런 엔딩이 한 번쯤은 나오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4편에 이동휘 배우가 출연을 한다길래 기대를 조금 했어요. 이동휘 배우가 갑자기 뻘크업을 해가지고 마동석 배우랑 다이다이를 뜰 것도 아닐 테니까 아마도 화이트 칼라 역할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마동석을 괴롭히는 역할을 맡지 않을까. 맡은 배역도 IT 업계의 수장이라길래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졌죠. 근데 까고 보니까 결국에는 김무열이 이동휘를 제끼고 최종 빌런이 되지 않습니까? 이동휘 배우는 그냥 까불이 역할, 카지노에서 맡았던, 나아가서 이동휘 배우가 지금껏 연기 인생 통틀어 10번, 20번 이상은 맡았을 그 역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그 역할을 맡아서 적잖이 실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래도 마석도랑 맞상대를 해야 하는 구조로 기획을 해야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센 놈, 더 센 놈, 더 센 놈 이렇게만 나오는 거긴 한데 그래서 좀 많이 실망을 했었어요. 베테랑2는 이와 다르게 어찌됐건 이재용, 정의선, 김승현 회장 등을 연상케 하는 인물이 나와서 마지막에 서도철이 청계산에서 맞다이까는 그런 식으로 영화 방향을 설정하진 않았거든요. 다른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건데 호불호와는 별개로 전작의 성공 공식을 답습하지 않은 건 저는 창작자로서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이 가장 먼저 거론하고 싶었던 좋았던 점이고요. 두 번째로 좋았던 점은 1편 빌런들의 근황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영화에서도 정말 간략하게 설명만 하고 넘어가는데 되게 현실적이어서 좋았습니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태호하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전서구, 임산부 관련된 사건 말고요. 그 전에 이제 막내 형사를 상대로 칼침을 놨는데 그게 이제 전서구가 아니라 외국인이 찔렀다는 이유로 전서구는 무혐의를 받게 되는데 실제로도 이런 판결을 받을 것 같아요. 현실적이라 좋긴 한데 씁쓸함을 감출 수는 없네요. 다만 살짝 아쉬웠던 건 풀려난 조태호가 이런저런 경로로 서도철과 동료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라더라. 그로 인해 이번에도 승진 심사에서 물먹었다더라 라는 얘기가 대사로나마 언급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돼가지고 사실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랬으면 보다 현실적이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서요. 그 다음에 좋았던 점은 적어도 2편에서는
악인 서사 따윈 없습니다. 3편에서는 이제 해치의 동기를 다룰 거라고 하는데 2편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파수꾼이라는 영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이재훈, 박정민 배우가 주연을 맡았고 사냥의 시간을 연출한 윤성현 감독의 데뷔작이죠. 저는 파수꾼을 수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만든 영화예요. 그런데 위험한 수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진에게 동정심이 들게 만들거든요. 일진을 이해하게 만들어요. 완벽한 가해자 서사 영화입니다. 우선 주인공 이재훈, 영락없는 일진이죠. 영화 첫 장면 기억하시나요? 이재훈이 친구들 이끌고 한 학생을 집단 폭행하면서 영화가 시작합니다. 뒤에서는 박정민이 못 볼 거 보고 있다라는 표정을 짓고 있죠. 이재훈이 이때만 폭력을 저지르느냐? 아닙니다. 어렸을 때 엄마를 잃어서 엄마 얘기만 나오면 이재훈이 화제를 자꾸 전환하려고 하죠. 그때 눈치 못 채고 엄마 얘기 이어갔던 이재훈의 행동대장 이진? 이짱? 나중에 구석탱이로 끌려가가지고 이재훈한테 한 소리를 듣잖아요. 이 외에도 굴다리 밑에서 삥 뜯고 다니죠. 박정민이랑 사이 틀어졌을 때도 마찬가지로 박정민을 굴다리 밑으로 끌고 와서 삥을 뜯고요. 저만의 오해가 아닙니다. 제가 영화를 잘못 본 게 아니에요. 화면에 있는 그대로를 본 거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영화가 2010년인가에 나왔는데 그때도 지금만큼이나 학교폭력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였다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가해자 서사 따위는 듣고 싶지 않다라는 분위기는 그때도 조성이 돼 있었고요. 근데 엄마 잃었다고, 바쁜 아버지 밑에서 외롭게 컸다고 동급색 후드려 패고 갈취하고 집 밟는 새끼 징징대는 거 들어줘야 합니까? 세상에 사연 없는 범죄가 어디 있습니까? 뭐 간혹 있긴 합니다만 그건 사이코패스 새끼들이고, 근데 이 영화는 그 사연을 관객들에게 들려줘요. 결국은 납득을 시키고 일진을 동정하게 만듭니다. 불쌍해져요, 이재훈이. 아, 외로웠겠다. 저 외로움 달래려고 동급생 패고 삥 뜯고 없는 소문 만들어내고 엄마가 없으니까 외로우니까 저럴 수 있어. 바쁜 아버지 밑에서 뭐 집안에 들어가면 혼자밖에 없으니까 저럴 수밖에 없지. 아이고 불쌍해라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위험한 수작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베테랑2에는 언급했듯이 해치의 서사가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원래는 베테랑2 초고에는 있었대요. 근데 30회가량 수정을 거치면서 뺐다고 합니다. 좋은 결정인 것 같아요. 좋은 살인, 나쁜 살인이 따로 있냐라는 서도철 형사의 말에 제가 동의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느꼈는데, 만약에 특정인에게만 위해를 가하려 든다거나 정말 특이한 범죄를 저지르려고 든다면 이유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특정인에게 내가 어떤 원한을 갖게 됐는지, 이 범죄를 내가 성공시켜야만 하는 이유는 뭔지에 대해서 뭐 나올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해치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을 죽이는 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무고한 사람마저 희생시키는데 주저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다 이런 범행을 시작하게 됐는지는 그닥 알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정혜인 배우의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유승환 감독이 이 순간에만 집중하고 현상에만 집중하고 즐겼으면 좋겠다라고 디렉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혜인 배우도 박선우란 인물에게 서사가 생길수록 표현하기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결론을 내렸대요. 그래서 다 걷어내고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정혜인 배우가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캐릭터 해석은 해야 하니까 박선우란 인물을 어떻게 일단 해석을 했느냐 하면, 박선우는 나르시스트이기도 하고 소시오패스이기도 하다. 이 두 성향이 합쳐진 것 같다. 관종기도 있고 목적과 방향을 이루고자 상대방을 도구로 이용하기도 한다. 사회성이 대단히 결여되어 있는데 그걸 가면으로 숨기고 있다. 이런 본인만의 해석을 정혜인 배우가 연기로 전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해치를 보면서 제가 정의 구현을 한다고 생각을 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경찰로 활동을 하면서 얻게 된 정보 등을 토대로 이 사회의 쓰레기라고 평가받는 놈들을 죽이는 인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얘는 사람을 죽이고 싶은데 얘가 쓰레기 같은 짓을 저질렀대. 잘 됐네 이 새끼야 하고 죽이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해치 사건을 결론 내려고 가짜 해치와 안보현을 미필적 고의로 둔갑해 죽여버리려고 하잖아요. 외국인 여성과 정의부장도 마찬가지 이유고요. 그래서 저는 얘가 사람 죽이고 싶어서 경찰이란 직업을 택한 거구만 이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왜 톰 크루즈가 주연한 영화 잭 리처 1편을 보시면 합법적으로 살인하고 싶어서 입대한 캐릭터가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사고치고 그런 내용인데,
얘랑 박선우가 좀 비슷하다고 봤어요. 그렇기에 비이성적인 측면이 있다. 그런 인물이다. 라고 관람을 했는데 어차피 3편에서 재등장을 할 거라면 해치에 대한 호기심을 위해서라도 2편에서는 그에 관한 서사를 빼는 게 더 낫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서사가 결여된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해치라는 인물을 좀 더 입체적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정혜인 배우의 마스크가 정말 큰 역할을 차지합니다. 순백에 가까운 정혜인 배우의 마스크가 혼란을 가중시킵니다. 깨끗한 얼굴에 띄운 잔잔한 미소에서 광기를 느낄 수가 있고 해치의 정체를 모르는 서도철을 골똘히 쳐다볼 때는 야 도대체 저 박선우 저놈 저거 지금 무슨 생각 중일까? 라는 이제 괜히 긴장도 되고요. 목소리 톤도 적재적소에서 하이톤으로 바꿔버립니다. 정혜인 배우가 해석했듯이 목적과 방향을 이루고 있을 때 거의 다 내가 다다랐다. 혹은 반대로 이 목적과 방향에 방해가 되는 놈을 박선우가 처단을 할 때 그때 갑자기 고성을 내지릅니다. 막 때리면서 고성을 내지르기도 하고 그리고 마침내 상대방이 쓰러졌을 때 해치 잡았습니다 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요. 왜 우리가 희열을 느낄 때만 나는 고성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느껴져서 전혀 오그라들지 않았고 그냥 본인만의 어떤 성적 흥분 행위 같은 거를 하고 있구나 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실제로 진짜 사람 누구 때릴 때 눈 돌아가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 눈 돌아가는 것 자체에 이제 희열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때는 당연히 표정이 좀 약간 바보 같아 보이죠. 그런 모습을 정혜인 배우가 딱 저런 소시오패스 성격을 가진 인물에 맞게 묘사를 해줘가지고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는 인물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기는 했습니다. 이 외에 제가 해치에게 느낀 아쉬웠던 점은 추후에 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좋았던 점은 슬랩스틱의 현실감을 더해 완성한 호쾌한 액션 장면들입니다. 이 영화는 크게 4가지 액션 장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오프닝 액션 장면, 남산 추격 액션 장면, 옥상 수중 격투 장면, 마지막에 터널에서 벌이는 격투 장면인데 각기 액션 구성이나 성격이 좀 달라요. 오프닝은 유승환 감독이 인터뷰에서 내가 너무 좋아하는 슬랩스틱 코미디에 대한 헌사라고 밝힐 정도로 대놓고 슬랩스틱의 대가, 전설이죠. 버스터 키튼을 오마주 했습니다. 남산 추격 장면은 파쿠르를 기반으로 했고요. 그 순간만큼은 13구역 보는 줄 알았어요. 옥상 수중 격투 장면은 팀 전체가 나서서 상대방을 제압하고 터널 격투 장면은 성룡식의 지형지물 이용 액션이거든요. 왜 마지막에 철제 구조물들이 꽉 넘어졌는데 그 구멍 사이로만 고개가 빼꼼 나와 있잖아요. 이건 지극히 성룡스러운 액션인 거죠. 기본적인 틀은 난장판 액션이 아닌 작은 합 하나까지 다 맞춘 액션 장면인데 여기에 정혜인 배우가 연마한 종합격투기가 곁들여져가지고 현실성이 더해집니다. 컷 편집도 많고 빨라가지고 박진감과 속도감이 고스란히 느껴져요. 그러다가 온몸을 이용한 기술을 박선우가 선보일 때는 풀샷을 딱 잡거든요. 이처럼 리듬감이 살아있습니다. 김주환 감독님 듣고 계시나요? 풀샷은 이럴 때 쓰시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세트장과 로켓 촬영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잘 섞어놨어요. 배경 CG 이런 거 누가 했나 하고 봤더니 덱스터. 역시 덱스터는 CG에 있어서는 최고입니다. 최고. 김용화 대표님, 앞으로도 덱스터의 무궁무진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았던 점은 나름 공들인 사이버 레카 세상이었습니다. 유튜버 묘사랄까요? 이런 것들을 꽤나 공들여서 했구나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유튜버 묘사에 대해서 말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제 이런 유튜버들이 나와서 레카 관종짓 하는 연출 그만하면 안 되냐라고 하시는데 이해는 합니다. 화면 구성이나 유튜버를 연기하는 배우들의 톤이 좀 일정한 것도 있고요. 실제로도 좀 꼴배기가 싫잖아요. 근데 영화에서도 이런 걸 봐야 하나 싶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런 유튜버들이 우리 현실 세계에 너무 많아요. 너무. 사건 사고 현장마다 등장해서 성님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런 사람들 넘쳐나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 엄연한 현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들을 묘사하는 것마저도 꼴보기 싫어진 지경이 된 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류승환까지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냐라는 아쉬움이 곳곳에서 들리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지 유튜버나 이 사이버 레카들 세상에 대한 묘사를
이제 그만 좀 촌스럽게 합시다. 좀 세련되게 하면 안 돼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 화면이나 그들의 어떤 현장 같은 게 실제로 찾아보시면 진짜 영화 속 장면보다 더 촌스러워요. 더 별로고 더 이상해요. 굳이 뭐 열심히 찾아보실 것도 없습니다. 매일같이 레거시 미디어 뉴스에서 유튜버 누구누구 나락갔다더라, 유튜브 채널 땡땡에서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더라 하면서 베테랑2에 나온 유튜버들의 화면 같은 것을 틀잖아요. KBS, SBS, JTBC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MBC 말할 것도 없어요. 그것만 봐도 사이버 레카들의 화면 구성? 촌스럽고 엉성합니다. 뭐 대단한 카메라 테크닉이 있겠어요? 그럴만도 하죠. 기껏해야 수백만 원짜리 카메라 한두 대로 찍는데 몇 억짜리 카메라 수십 대 돌리는 방송국 때깔과 같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영화 속 유튜버 묘사 장면을 보고 특히 이번에도 베테랑2에서도 구현된 그 화면을 보고 촌스럽게 느끼신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고증을 잘했다라는 증거가 아닐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기본적인 화면 구성은 다 똑같은데 너는 도대체 어디서 이 제작진들이 공을 들였구나 라는 걸 느꼈느냐? 바로 댓글과 채팅창 내용입니다. 그걸로 제작진들이 공들여서 사이버 레카 세상을 구현했구나. 아니면 그냥 지금 대충 이거 유튜버 화면입니다. 이거 지금 실시간 스트리밍 중이에요. 라는 것만 강조하고 눈치려고 드는지 바로 댓글과 채팅창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댓글과 채팅창을 보여주는 이유가 지금 여론이 이렇다, 분위기가 저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는 의도잖아요. 제작진이 만약에 성의가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 댓글 내용들 있죠? 진짜 무슨 딱딱한 고전 문학 문어체 같아요. 왜냐면 그냥 분위기만 보여주면 되니까 핍진성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성의가 좀 남다르면 어떻냐면 진짜 지금 당장 사이버레카 채널이나 논란 가득한 커뮤니티 가면 볼 법한 댓글로 도배가 돼 있어요. 소위 요즘 인터넷 문체가 느껴진다는 거죠. 여담이지만 이런 묘사를 정말 잘한 영화가 대한민국에 한 편 있습니다. 바로 2023년에 개봉한 좆댓구인데요. 좋아요, 댓글, 구독 이 세 개를 이제 합쳐서 좆댓구라고 한 거죠. 마침 넷플릭스에 최근 업로드가 됐더라고요.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채팅창 묘사만 잘해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 류승환 감독이 지적하고자 한 사이버 레카 문화, 사적 제재,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나름의 정의론 이런 것들을 지금 당장 인터넷 세계에 기반해서 다뤄낸 수작입니다. 위험한 수작 아니고 좋은 수작이에요. 훌륭한 수작이에요. 작년 대한민국 여름시장에 개봉한 영화 중에 저는 이 작품이 제일 좋았습니다. 결말 들어서는 약간 소름도 돋았고요. 그래서 이번에 베테랑2에서도 이런 유튜브 스트리밍 화면이 나오길래 채팅창을 제가 유심히 봤어요. 대놓고 확대해서 보여주는 댓글도 있었지만 왜 처음에 정혜인이 제압하는 칼 들고 설치는 사이버레카 있잖아요. 성님들 저 지금 전서구 담그고 빵 가면 성님들이 생활금 좀 마련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던 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스쳐 지나가는 채팅창을 제가 한번 눈여겨봤습니다. 유심히 봤어요. 내용들이 요즘 문체 같더라고요. 거기서 나름 제작진이 공을 들였구나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매불쇼에 박성웅 배우 주연의 라방 감독님이 출연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패널 거의 없다 유튜버가 라방의 아쉬운 점으로 채팅 내용이 너무 현실성이 없다, 올드하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거에 대해 라방 감독님이 해명하기로는 자기가 실제로 10 몇 년 전에 인터넷 채팅 같은 걸 열심히 했는데 그때 썼던 내용을 그대로 옮긴 거다. 그러니까 나의 경험담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고개를 갸우뚱한 게 지금으로부터 10 몇 년 전 채팅 문화라고 하면은 하이루 반가반가 뭐하삼 이런 걸로 채팅의 포문을 열었을 때잖아요. 누가 요즘 그렇게 채팅의 포문을 엽니까? 하이루 반가반가 쓰세요 요즘? 안 쓰잖아요. 13년 15년 전에 자기가 쳤던 채팅 내용이 내가 실제로 친 거니까 이거는 현실성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해서 15년 후에도 먹힐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지 않습니까? 15년이나 지났으면 15년까지도 아니고 10 몇 년이 여튼 지났으면 요즘 문화에 맞춰서 바꿔야 할 거 아닙니까? 이러지 못하는 순간 깨는 거죠. 전체적인 화면이 촌스러워 보이는 거고요. 베테랑2는 그렇지는 않았다. 야, 너 유튜버들 잘한다? 사이버레카 잘한다? 너 그런 애들 맨날 보고 그러냐? 여러분들이 구독한 유튜버마저도 나락갔지 않습니까? 혹은 나락가는 중이거나. 한두 번 보십니까 이런 거? 제가 구독하는 채널들도 나락 참 많이들 갑디다. 너 극우, 극좌 이런 거 보냐? 그게 아니고
피식대학 아시죠? 베테랑2에서도 레카 유튜버로 피식대학 소속 코미디언 김민수 씨가 나오잖아요. 피식대학이 영양군 비하 논란으로 날아가서 온갖 미디어에서, 레거시 미디어도 마찬가지고요. 실시간으로 이 채널이 어떻게 날아가고 있는지 효시당했잖아요. 그때 댓글창 난리 났습니다. 사과하고 영양군 관련 콘텐츠 10개, 20개씩 만들어가면서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는 있는데 조회수나 반응이 예전만은 못하죠. 지금도 댓글창이 완전 클린하다. 예전에 폼 미쳤다이 시절로 돌아갔다 라고 볼 수는 아직 없고요. 또 제가 구독한 채널 중에 나락간 곽튜브 휘청거리고 있죠? 피식대학이랑 곽튜브가 극우, 극좌, 사이버레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도 이 정도인데 사이버레카 채널들은 더 심하면 더 심하겠죠. 그래서 좀 이런 댓글 문화에 익숙합니다. 그 덕에 이 제작진은 공을 들였구나, 대충 했구나를 나름 판별 가능한 거죠. 저에게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잘하겠습니다. 논란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요. 그럼 베테랑2를 보고 제가 느꼈던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비해서 오프닝이 경쾌를 넘어서 좀 경박합니다. 시리즈 연속성을 위해 1편과 유사한 방식의 오프닝을 택한 것까지는 알겠어요. 그리고 연속성 좋지 않습니까? 베테랑 돌아왔네 라는 느낌도 들고요. 근데 1편보다 더 유치해요. 주보도박단이랑 현봉식이 난간에 대롱대롱 매달린 서도철 형사 보면서 힘내라 힘 하는 거 이거는 좀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이동진 평론가께서 왜 오프닝을 보고 당황스러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대번에 알겠더라고요. 그래요. 여기까지는 유치하더라도 경쾌하다 하고 넘어갈 수는 있었을 텐데, 영화가 나중에 이제 다루게 되는 내용이 참교육물이 아니고 사적 제재에 대한 고찰이고, 이에 맞춰서 영화 톤과 분위기가 시종일관 어둡고 침침하게 흘러가다 보니까 이게 오프닝이 저게 맞았을까? 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 거죠. 그 다음에 아쉬웠던 점은 2편 개봉까지 9년이란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왜 흘렀는지는 앞서서 제가 언급을 해드렸고요. 그동안 이 베테랑2도 개인 서도철에게 어떤 일이 있었나, 그리고 지금 무슨 일을 겪고 있나를 중점적으로 다루는데요. 1편에서는 서도철 개인사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았잖아요. 치킨 사들고 귀가하는 장면이랄지, 유해진이 진경에게 돈다발로 회유하는 장면이랄지, 진경이 황정민을 찾아와서 우리 잘 살지는 못하더라도 쪽팔리게 살지는 말자라고 얘기하는 그 정도인데, 많은 분량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지금 당장 한국을 대표하는 경찰 캐릭터 중에서 가족 관련 얘기가 조금이라도 섞여 있는 인물은 서도철밖에 없죠. 범죄도시 마석도는 가족 얘기가 아예 없고 거세돼 있잖아요. 공공의 적 강철중도 살펴보면 내 아내 범죄자한테 칼 맞아 죽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눈에 뵈는 게 없다. 조심해라. 나한테 맞은 놈이 연병장 2바퀴다. 이 정도잖아요. 그러다가 공공의 적 1-1, 사실상 3편, 거기서 딸 관련 서사가 나오긴 하는데 대단히 상투적이고 표피적이에요. 그리고 또 강우석 감독 특유의 오그라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따라서 가족 관련 서사가 서도철만의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죠. 또 현실성을 부여하는 요소로 볼 수도 있고요. 조태호 때려잡고 현란한 무술 선보이는 경찰도 결국에는 한 아이의 아빠고 한 여자의 남편이고 한 집안의 일원이다 라는 거를 보여주는 요소이잖아요. 베테랑2에서 이거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서도철의 개인사가 눈에 띄게 늘어났고, 눈에 띄게 늘어난 분량이 모두 가족 관련 에피소드에 할당되어 있는데 조금 산만합니다. 메시지도 그렇고 다루는 방식도 그렇고 다 좀 겉돌아요. 우선 서도철 주변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크게 세 갈래입니다. 경찰 서도철, 선배 서도철, 아빠 서도철, 이 세 가지 서사인데, 팀 대장 권혜효와 서도철이 속한 팀 전체가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게 경찰 서도철 서사고, 경찰이 범인 잡는 데 있어서 슬쩍 편법도 쓰고 완력도 때로는 심하게 쓸 수도 있는 거야 라는 서도철의 모습에 동질감을 느끼는 박선우 관련 선배 서도철 서사, 그리고 애들은 싸우면서 크는 거야 라는 논조로 자식 키워왔는데 학교폭력의 피해자로 부모와 소통을 끊는 모습에 때려서 깽 까무는 건 참아도 쥐어터져서 병원비 내는 건 못 참는다 라는 발언을 후회하고 참회하려는 아빠 서도철 서사,
이렇게 세 가지 서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경찰 서도철, 선배 서도철 서사는 1편과 좀 유사한 구조죠. 천호진도 처음에는 괜히 일 키우지 말고 주부도박단 사건부터 해결하라고 1편에서 하지 않습니까? 선배 서도철 서사는 빌런을 상대하는 서사니까 극에서 기승전결을 담당하는 역할이고요. 그리고 1편에서는 팀워크를 강조하는 서사를 이런저런 대사나 액션 티키타카를 통해서 구현을 해냈는데 이 작품에서는 이 팀워크 부분을 좀 빼고 줄이고 대신에 아빠 서도철 서사를 넣은 거예요. 형사이기 이전에 한 여자의 남편이고 하나의 아빠다 이런 거 보여주고 싶은 거 알겠는데 이를 위해서 가져온 아빠 서도철 서사의 메인 테마가 무려 학폭입니다. 절대 가볍게 넘겨볼 사안이 아니죠. 베테랑2 메인 빌런이 학폭을 일삼는 촉법소년이었어도 이상할 게 없을 만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이와 관련된 갈등이 다른 서사에 밀립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다뤄지지도 못해요. 그렇다고 학폭 관련 서사를 중점적으로 다루기에는 또 꺼내들고 있는 사적 제재랄지 정의 담론이랄지 이런 것들도 절대 가볍지가 않습니다. 무엇을 메인으로 두고 서브로 둘 것인가, 무엇을 격가지로 둘 것인가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맞물리지 못하다 보니까 아빠 서도철의 가족 서사가 겉돌게 느껴지는 거고요. 이마저도 서사의 해결 방식이 그냥 일사천리로 쭉 해결됩니다. 이거를 왜 가져왔을까? 이 서사를 왜 굳이 류승환 감독이 택했을까? 류승환 감독의 인터뷰를 보니까 앞서 언급한 서도철이 때려서 깽까무는 건 참아도 쥐어 터져서 병원비 내는 건 못 참는다 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때는 이게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고 관객들이 많이 웃었다. 실제로 저도 뭐 웃긴 했습니다. 예. 그런데 류승환 감독이 자신의 자녀들이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잘못된 생각을 했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대요. 그래서 이거를 서도철에게 반영을 하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류승환 감독이 꼽은 이 영화의 가장 주요한 대사는 아빠가 생각이 짧았다 라고 합니다. 이 같은 서도철의 모습을 통해서 사과하고 반성할 줄 아는 어른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얘기하고 싶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태도 자체는 좋죠. 학폭에 대해 예전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민감하게 대응하는 또 그래야만 하는 요즘 정서에 맞는 반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쥐어 터져서 병원비 되는 건 못 찾는다라는 대사에 웃었던 저도 반성을 해야 하고요. 서도철이 그래서 반성을 하는 거 다 좋은데 그럴 거면 뭐 제가 해치의 동기나 전사가 안 나와서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해치가 알고 보니 학교폭력과 관련 있는 인물로 설정이 됐다면 이해라도 하겠어요. 근데 사적 제재 그리고 이에 열광하는 대중심리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가 메인인 상황에서 자식이 학교폭력 피해자인 경찰 주인공 설정은 시선만 좀 분산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각기 다 중요한 얘기다 보니까 어느 하나 놓칠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이 각각의 서사들의 완결성이 뛰어나냐?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도 안 했죠. 이 완결성이 떨어집니다. 이것도 아쉬운 점인데 분산된 시선 하나하나 주워 담아서 마지막에는 세 가지 경찰, 선배, 아빠 서도철 서사를 다 합치려고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덜그럭거려요. 우선은 경찰 서사. 오 팀장이 대장을 어떻게 구워 삶아서 기자회견을 취소시키고 해치 검거 작전에 지원팀을 보내기로 했는지 동의를 했는지 자세히 안 나옵니다. 1편 천호진이 대장일 때는 제대로 나오거든요. 형님들 너무하시네 하면서 서도철이 바지 벗고 형님들 저 이렇게 다리 이렇게 됐을 때 어디 계셨어요? 사우나에 계셨잖아요. 비 오는 날만 되면은 저 아직도 다리가 쑤셔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오 팀장이 우리가 뭐 대단한 거 바랍니까? 라고 지원을 요청하니까 천호진이 주부도박단 애들 잡아. 야 조태호 나와바리에 주부도박단 오지 말라는 법 있어? 나 분명히 주부도박단 해결하라고 얘기했다잉?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번에는 사실 동기 사이였던 오달수와 권혜요가 과거 얘기를 하면서 넌 꼭 그러더라. 지금 그 얘기가 여기서 왜 나와? 그러고 난 다음에 지원 요청이 됐어요. 끝났어요. 상황이 클로스. 뭐야 이게? 이게 맞아?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선배 서도철 서사도 살펴보면 결국에는 아빠 서도철 서사를 마무리 지으려고 아들을 인질로 붙잡히게 만드는 상황을 연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끝이 나요. 현실적인 토대 위에 그리고 이런 현실적인 토대 덕분에 사랑받았던 시리즈에서 너무나도 영화적인 장치를 넣다 보니까 좀 억지스러웠어요. 할리우드 영화 보는 느낌이고 납치? 갑자기?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웠는데 이 와중에 더 가관인 건 늘어난 서도철의 서사만큼 1편에서 다뤘던 팀 관련 서사는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결말에서는 팀을 강조해요. 아니, 팀을 강조하는 듯한 서사는 거의 없었는데 갑자기 마지막에 들어서 팀을 강조한다고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마지막에 박선우가 그렇게 신조를 지킨 끝에 지금 서도철한테 남은 게 뭐냐? 라고 물으니까 서도철이 나한텐 팀이 있다 이 새끼야 뭐 이러잖아요. 1편에서는 확실히 경찰 vs 재벌, 그 중에 이제 앞에 선 사람이, 경찰 앞에 선 사람이 서도철이고 재벌 앞에 선 사람이 조태호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팀적으로 맞붙는 거다라고 구도가 형성이 됐었는데, 이 영화에서는 서도철 대 해치, 나아가 이제 서도철 대 박선우인 거죠. 이런 느낌이 너무 강한 상황에서 나한텐 팀이 있어 임마 라는 대사가 나오니까 응? 스러운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다 상황 정리하고 터널 한 구석에 팀원 5명이 쪼르르 앉아가지고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죽겠다 하면서 다이하드식 엔딩 같은 걸 취하잖아요. 사실상 찐 엔딩 장면이죠. 그 후에 집 돌아가서 서도철이 라면 먹으면서 아들한테 아빠가 생각이 짧았다 하는 장면은 저는 에필로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찐 엔딩 장면에서 배우들이 지친 표정 짓고 아유 힘들다 아우 추워 내일 또 이거 조서 뭐라고 써야 되냐 뭐 이런 식의 생각이 잠긴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데 와닿지가 않는 거죠. 저 모습이 와닿으려면 적어도 해치를 검거하는 데 있어서 팀들이 규합을 해가지고 우당탕 쿵탕을 했다면 모를까. 그리고 영화 내내 해치를 올가매는 데 있어서 팀원들이 백방으로 노력을 했다라는 결과를 보여준 끝에 그래 뭐 마지막 장면은 주인공 서도철과 해치의 1대1 대결 거기까진 좋아. 그런 다음에 이 1대1 대결을 만들기까지 노력했던 팀원들도 다 함께 모여서 아이고 뺑이 쳤다 아유 힘들어 아 삭신이야 뭐 이런 표정을 짓고 있다라고 하면 아 진짜 멋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화가 울림있게 다가왔을 텐데 그러질 못해요. 이 부분이 매우 아쉬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영화를 보면서 베테랑2의 가장 큰 적은 베테랑2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영화 속에 있는 결점을 영화 속에 나온 대사로 지적할 수가 있어요. 영화 초반에 권혜효가 야 작은 쪽지문 하나로도 범인 잡는 최첨단 수사기법이 발달한 시대에 이렇게 대충 수사할 거야? 현장을 가서 뭐라도 더 알아와! 라고 꾸짖잖아요. 그럼 반대로 알고 보니 해치가 다 저질렀던 그 수많은 살인사건들이 피해자들의 공통된 배경을 제외하고는 물적 증거로서는 같은 범인의 소행이다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해치가 말끔하게 살인을 저질러 왔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치밀하게 범죄를 구상하고 범행 현장을 장악하는 놈이 전화번호를 노출한다? 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또 영화 오프닝 장면에서 서도철 형사가 현봉식을 상대로 야 경찰 연봉 얼마 안 된다 호봉 올라도 뭐 5만원밖에 인상이 안 돼 할 정도로 박봉이다라는 걸 강조하죠. 그럼 박선우도 경찰이니까 박봉일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수많은 장비는 어떻게 구했으며 이 세팅도 그럼 자기가 다 혼자 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적어도 동기는 안 나와도 이 캐릭터에 대한 배경은 나와야 되지 않나. 얘가 뭐 알고 보니 뭐 그래 코인이 대박이 났다든가 뭐 이런저런 조력자로부터 돈을 좀 지원을 받는다든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최소한의 설명마저도 없으니까 이 부분은 좀 패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박선우 해치의 맷집이 너무 세요. 세도 너무 셉니다. 그 좀 영화적 허용으로 넘어가기에는 너무 세요. 그 심지어 강철 파이어 에그를 가졌어요. 급소마저도 강해요. 이거 말이 되나. 가짜 해치는 남산 계단에서 굴러가지고 목 부러지고 턱 돌아가고 허리 꺾이고 난리가 났는데 박선우도 같이 굴렀잖아요. 근데 슈퍼맨도 아니고 별일 없다는 듯이 훌훌 털어버리고 전서구 제끼러 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친 몸을 이끌고 좀 너무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참고로 남산 계단 같은 경우는 실제 계단이 아니라 어린이집 가면은 있는 푹신한 그런 계단이라고 합니다. 어떤 배우도 다치지 않았고 안전하게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안전장치를 설치하느라 정해진 예산을 초과했다고 하네요. 여튼 아무리 뭐 천하의 김동연, 정찬성이라도 남산 그 계단에서 그렇게 구르면은 어디가 뭐 뿜질러지든가 꺾이든가 뭐 생채기라도 나든가 뭐 그래야 할 거 아닙니까? 뭐 그래 뭐 이거는 그래 뭐 영화 중반이니까 그럴 수 있어 오케이 뭐 낙법을 뭐 선보였겠지 뭐 그럴 수 있어 오케이. 근데 그 다음에 안보현을 죽이려고 했다가 못 죽이잖아요? 해치가 자기는 그래도 좀 덜 아픈 데에다가 착지를 하겠다고 천으로 덮여있는 천장 같은 곳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철제 구조물에 맞아가지고 고통에 신음하는 듯한 장면이 나오는데 아니 그러면 최소한 안에다가 뭐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다든가
이런 식의 묘사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얘는 뭐 울버린이야? 힐링 팩터가 있어? 마지막에 그리고 그 강철 파이어 에그 서도철이 파이어 에그를 연이어 때리지 않습니까? 뭐 이 장면을 두고 어이가 없었다, 이게 뭐냐, 유치하다 라면서 혀를 끌끌 차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이해가 됐거든요. 왜냐면 서도철이 박선호한테 흠씬 두들겨 맞잖아요. 도저히 격투로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제 아무리 뭐 천하의 강호동도 고통에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위를 공략한다, 그렇게 해서라도 잡아야 한다라는 그 심정이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파이어 에그를 때리는 게 이해가 됐는데 파이어 에그를 맞았어요. 근데 바로 운전을 한다고? 저도 파이어 에그 한번 맞아본 적이 있어요. 인생에서 딱 한 번밖에 벌어지지 않아서 참 다행이라고 느끼는데 일어나질 못합니다. 일어나질 못해요. 그냥 다리 힘이 쫙 풀리고요, 허벅지가 마비됩니다. 저는 심지어 빗겨 맞았는데도 이랬어요. 일부러 맞은 것도 아니고 일부러 맞는 것도 이상하죠. 마조이스트들도 거기는 일부러 맞지 않을 겁니다. 예. 친구가 신문을 막 이렇게 뭉쳐가지고 저한테 던졌는데 그게 이제 0점 조절이 잘못돼가지고 중요 부위를 스쳤어요. 그냥 딱 스치기만 했는데도 제대로 스쳐가지고 염라대왕 이정재 얼굴 봤던 기억 있거든요. 아른거렸어요. 근데 박선우는 서도철한테 정타로 파이어 에그를 맞았는데 운전을 한다? 한 방 정도는 뭐 오케이, 영화적 허용으로 오케이. 근데 연이어 3번, 5번 맞았는데 강철 파이어 에그야?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 해치의 능력치를 거의 이건 마속도가 때려도 얘는 곧 치유를 하겠구나 식으로 설정을 해놨으니까 조금은 어이가 없었다. 뭐 그 와중에도 진짜 정혜인 배우가 고통에 신음하는 그 표정, 하지만 너무나 코믹하지도 않고 좀 현실적으로 그려낸 것 같아서 그 점은 참 연기가 좋긴 했습니다. 그러나 파이어 에그를 연이어 4-5번 맞은 사람이 그렇게 운전을 할 수는 없다. 곧바로 못합니다 절대. 예. 그 부분은 좀 별로였던 것 같고요. 이처럼 베테랑2의 적은 베테랑2 안에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아쉬웠던 점은 쿠키 장면이었습니다. 이거 좀 너무 3편을 위한 억지 설정, 무리수 아닌가. 전 처음에 대사를 잘 못 들어가지고 권혜효가 왜 허준호한테 도계자를 박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허준호가 너 장난하냐? 이러잖아요. 그래서 아니 박선호가 무기징역 받은 게 장난하냐? 라고 추궁할 거린가? 경찰이 연쇄살인마로 잡혀서 무기징역까지 받았으니까 경찰의 명예를 더럽혔다라고 해서 저런 애를 왜 잡았냐? 라는 하이 퀄리티 돌려가기인가? 라고 해서 찾아봤더니 그게 아니고 박선우가 호송 중에 탈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에서 빵 터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호송 중에 탈출이 뭡니까? 너무 할리우드잖아요. 아니 내부자들도 이병헌이 호송버스에서 탈출하는 장면부터 김이 팍 식어버렸는데 3편에 재출연시키기 위한 당위성이라고 하지만은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이럴 거면 굳이 쿠키 장면을 만들지 말고 나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해치를 다시금 재소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내셨어야 하지 않을까. 물론 뭐 힘들겠지만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꺼내든 게 호송 중에 탈출이겠지만 그럼에도 호송 중에 탈출이란 건 너무 비현실적인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베테랑2를 보고 제가 느꼈던 아쉬웠던 점입니다. 그럼 이제 베테랑2에 대한 별점과 한 줄 평을 남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베테랑2에 대한 제 별점은 3.0, 나쁘지 않은데 입니다. 1편보다 여러모로 아쉬운 작품이긴 합니다. 1편은 오락 영화로서 참 말끔하다라는 느낌을 지을 수가 없었는데 그거에 비춰서 2편을 바라보니까 제 아무리 다른 지향점이라고 해도 이런저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만한 상업영화 보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류승환 감독은 늘 일정 수준 이상의 재미를 보장을 해왔던 감독이고 이번에는 그게 좀 상대적으로 덜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다른 상업영화들에 비해서는 월등히 나은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에 3.0을 주게 됐습니다. 베테랑2에 대한 제 한 줄 평은 두서없는 반성문입니다. 9년이라는 시간 동안 류승환 감독이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화도 내고 후회도 하고 그 끝에 반성문을 집필하기로 해서 베테랑2를 만드신 것 같은데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너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본인 생각, 저거에 대한 본인 생각,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감독 류승환, 인간 류승환, 아빠 류승환, 그리고 사회인으로서의 류승환 등의 반성, 이 모든 것들이 맥락 없이, 두서 없이 쓰여 나간 건 아닌가라는 생각에 두서없는 반성문이라는 평을 남기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요즘 뭐봄 난 이거 봄 요봄 난봄 33번째 에피소드 베테랑 2였습니다. 이 정도 분량은 어떠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야 너무 길다. 한 30분 정도로 줄여. 한 40분 50분대가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1시간 넘어가는 거 지친다 야.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최고 시청률 17.7%로 올해 SBS 금토 드라마 시청률 1위를 달성한 굿 파트너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50부작 이상인 주말 드라마나 일일 드라마를 제외하면 2024년에 방영된 드라마 중 3위에 해당하는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1위는 TVN 눈물의 여왕 24.8%고 2위는 MBC 밤에 피는 꽃 18.5%인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에피소드에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요즘 뭐봄 난 이거 봄 요봄 난봄 진행자 롤린스였고요.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